이제는 박태순 대표님의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 박태순 대표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오디오를 전부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순 의원님 들리시는가요? 네, 오디오 체크해 주세요. 박어진 선생님, 박어진 선생님 웃음소리가 들리거든요. 음소거 해주세요. 네, 시작합니다. 자, 박 대표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뵌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예, 다들 식사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음소거 상태지만, 강의 중간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음소거 제거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듣지만 마시고,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공론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론 그 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에 대한 사례를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얘기 나누는 그런 순서로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공론장 설계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공론장 설계가 우리가 뭐 설계사 할 것도 아닌데 공론장 설계가 중요할까요? 공론장을 설계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그게 그 왜 중요할지 이제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공론장 설계는 사실은 이름은 공론장 설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 내용은 뭐냐면 민주적인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역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치로서의 의미도 있고 제도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를 실제로 운영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워낙 이제 민주화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민주주의 가치가 뭔지 민주주의여 만세를 부르고 했었잖아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알죠. 지금 우리가 버마 사건을 보면서도 느끼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재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제 느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87년 이후에 근 30년 동안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평등하게, 보다 더 자유롭게 우리 국가와 사회를 구성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법과 제도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실제로 법과 제도하고는 또 다르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죠. 아까 학교에 계신 선생님도 계셨고 또 해남에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또 강원도에서 이제 공적 업무로서 공론화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이제 공론장과 관련된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과제 중에서 공적인 과제, 그러니까 공적인 과제라고 하는 거는 나 개인이나 내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런 이제 과제를 우리가 이제 과제의 직면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권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간 적이 있었죠. 아버지가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 또 교장 선생님이 학교 방침을 정하고 뭐 공무원이 정하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사람들하고 함께 푸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문제를 풀어가던 시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많은 문제를 실제로 그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그런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 특별하게 선출된 사람들, 이제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이제 말 그대로 대의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대의제는 작동하고 있고 그렇게 대의를 통해 가지고 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뽑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든 주로 해결하든 그런 이제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국회나 이런 대의기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게 대의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대의자가 갖고 있는 자기 속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보다는 어쨌든 직접 문제를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식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풀어가는 것이냐, 공정하고 바람직하게 풀어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배우지 않으면 스스로 체득하지 않으면 잘 안 길러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어떤 선생님이 뭐 공론화 한다고 하면서 맨날 공론조사 방식만 쓰더라. 공론조사 방식만 왜 쓰게 될까요? 그걸 어떤 경우에 왜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약을 쓸 때는 그 증상에 맞게끔 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증상에 맞게끔 약을 쓰려면은 사실은 모든 문제의 모든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 이해 가시죠?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해관계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굉장히 옅은 이해관계지만 관심 정도를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현재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장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안의 성격에 맞게끔 문제 해결 방법도 도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어떤 교과서 이렇게 무슨 그 영어 단어 잘 모르면 사전 찾듯이 몇 페이지에 어떤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장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그 사회의 민주적인 역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제대로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느냐가 그 사회의 민주적인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그 직면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고 또 수준 높은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너무 준비와 그 연습이 부족한 상태예요.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참여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오랜 동안 민주화를 거치면서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참여만 필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또 복잡한 쟁점들이 있을 때 그 쟁점을 어떻게 해소해 가면서 의사결정에 이를 것인지, 또 이 논의의 수준을 숙성시키려면, 논의의 수준을 높이려면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등등에 관해서 우리는 별로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틀에 의존하는 거죠. 법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남이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에 있는 그 피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무차별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에 쓰고 그것이 갖고 있는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공론장 설계에 대해서 뭐 금방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공론장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민주적인 역량을 대표하는 그 말이다라고 하는 거는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만 실제로 생활성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가 원리로서만 있는 게 아니고 말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직면한 문제를 뭐 가족이든 학교든 뭐 지역사회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역량을 이제 키우는 것이고, 예,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절차를 형성해내는 것을 설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뭔가 하여간 느낌으로 그걸 낌새를 알아차리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채우지 못하면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해도 헛방이다라고 하는 거를 느낌으로 아신 거예요. 그런 측면이고 어떻게 보면 공론장에 대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고 그것을 그 상황에 맞는 과정과 절차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자 다른 말로 하면 인문학적인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상황을 보면 이게 몇 페이지를 찾을까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또 논의 의제를 어떻게 잡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심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내부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전부 위에서 주고 남이 주고 이렇게 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따라가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 있어도 우리 상황을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배치하고 또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절차를 설계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그것을 이렇게 튜닝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역량은 우리한테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오늘 공부를 어떤 기법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기법을 배우시려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기법만 배운다고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그 기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는 어떤 특별한 모델이나 기법이 아닙니다. 역량이에요. 상황을 보고 분석하고 배치하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역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죽이는 말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근데 그런 역량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우리 사회에는 도처에 많은 그 문제들이 있고 또 촛불혁명 이후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분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출하는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거나 제대로 모아지지 않은 채로 그냥 왁자지껄하고 또 서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하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모아져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우리들의 행복,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그 자원들이 서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그 낭비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를 제대로 잘 풀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사회가 보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저는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흩어지고 또 분열하고 또 갈등하고 말아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때로는 악화되고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보다 더 생산적이고 평화적이고 더 수준 높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같이 또 얘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할게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자,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 이건가? 이거는 지난 시간 거고. 화면 잘 보이세요? 화면 잘 보이시죠?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자, 오늘 이제 공론장 잘 보이시죠? 예. 예. 오늘 이제 공론장 설계와 운영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공론장을 왜 만드느냐, 그리고 공론장에서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같이 살펴봐요. 공론장을 왜 만들까요? 공론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면한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공론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통합력을 높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을 회복하는 것이 공론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고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만 회복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공론장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을 우리가 여는 목적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고, 공론장을 통해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면 대충 이렇게 6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론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가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이, 그러니까 공론장에 참여한 주체들이 공적인 과제를 갖고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내는 내용 또는 그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론장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대표적인 것이요, 공론장이 이렇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와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공론장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라는 목적만으로도 공론장을 열 수가 있죠. 또는 정보보다는 서로 억울한 감정이나 서로 이렇게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론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참여예산제 이런 것처럼 주로 정해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공론장을 열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공론장은 열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공론장은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규칙이나 그 법 개정이나 제정과 관련된 목적으로도 공론장을 열 수 있습니다. 뭐 외국에서 하는 시민회의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대표님, 예. 지금 혹시 화면 넘기며 설명하시는 중인가요? 지금 잘 안 보이세요? 화면이 전혀 안 넘어가고 첫 페이지에 머물러 있어요. 화면이 정말요? 안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거 이게 미리 잘 모르셨구나. 잠깐만요. 그러면은 화면을 이거 운영을 차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PPT로 제가 띄울게요. 이게 PDF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파일을 PPT로 바꿔서 해볼게요. 이거 아닌데. 이거 맞지? 자, 아이고.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입니다. 잘 넘어가죠? 네, 됐네요. 미안해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예. 공론장의 과제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와 감정을 공유하기 위한 공론장부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까지
공론장의 과제는 굉장히 다양하다. 이 과제에 맞게끔 공론장이 설계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감정을 공유하기 위한 공론장은 요 목적에 맞게끔, 요 과제에 맞게끔 공론장의 내용, 절차와 내용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또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의견 수렴에 맞는 공론장의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고, 또 갈등 해결에는 갈등 해결을 위한 과정에 맞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공론장의 주요한 단계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공론장을 여는 단계는 뭐 모든 것이 다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준비 단계가 있고요. 현황 조사 및 분석 단계가 있고, 공론장 설계 단계가 있고, 토의를 위한 준비 단계, 수기하고 토론하는 단계가 있고, 합의문을 작성하고 제안문 작성 및 제출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별로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론장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앞쪽일수록 더 중요해요. 우리는 뭐 수기 토론이 공론장의 핵심인 것 같은데, 오히려 공론장은 이 앞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앞에서 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부분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잘 준비를 해야만 뒷부분에 큰 문제가 없이 잘 구성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준비 단계를 보면 공론장 제안이 있습니다. 이 공론장을 누가 제안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공론장을 누가 제안하나요? 네? 시민이 할 수도 있고 네. 해당 부서가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문제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네. 소리가 울려요, 신미영 선생님, 지금. 이 공론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해서 공론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공론화를 되게 제안을 하죠. 그죠? 도시철도,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광주시장이 공론화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발이 된 거죠.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는 경남도지사가 그래 공론장을 통해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게 공론장 제안자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을이라든가 주민들 속에서는 그 문제를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복수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마을 어른이라든지 활동가가 제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공론장 제안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공론장 제안자는 공론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제안을 하는 거죠.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론장 제안, 지난번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론장을 제안하는 거하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공론장 제안자는 공론장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그 공정성을 유지해야 돼요. 공론장을 왜곡하면 안 돼요. 공론장의 방향을 정하거나 내용을 강요하거나 하면 그건 제대로 된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점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론화에 있어서 또 하나 핵심적인 과정은 뭐냐면 사전 모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 모임. 사전 모임을 왜 할까요? 사전 모임은 또 누구하고 하게 될까요? 공론장을 이제 열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나요? 그 공론장과 그 공론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의견이 이미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론장이 필요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향후에 이 공론장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 갈 것인지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 실제적인 공론장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사전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공론장을 연다고 하면서 이런 사전 모임 없이 그냥 의제라든지 공론장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그냥 툭 던지듯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그 지자체장이 공론화를 한다고 하면서 용역회사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든지 아니면 뭐 저거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합시다. 원탁회의 방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내용까지도 방식까지도 그냥 정해서 얘기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공론장을 어떻게 향후에 구성해 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관계자 사이의 사전 모임이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나 갈등 상황에서는 갈등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풀어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에서도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전 모임을 통해서 사전 협의를 했고 사전 합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풀어가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예. 이 공론장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합의해 내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사전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제대로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후 과정이 대단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론장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공론장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론장을 설계하려면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공론장을 여러분들이 설계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책에 지금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쭉 찾아봐요. 지금 이렇게 외국 사이트 같은 데 오면 딜리버레이티브 데모크라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어요. 한 1500개 정도가 모여있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쭉 찾아보면서 이 상황에 어디가 가장 맞을지 찾아볼 거예요. 하여간 아까 얘기하신 시나리오 워크샵부터 수없이 많은 합의회의부터 수없이 많은 방법들 중에 이 사안에 맞는 것을 찾으면 찾아지나요? 착각이에요. 똑같은 상황은 없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사안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격과 내용의 파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지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와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세 번째는 뭘까요? 무엇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서로 화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공론장 설계를 못하냐면 이거를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얼뜻
대체로 우리 상황과 비슷한 게 뭘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사안의 성격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볼 줄 알면 공론장을 설계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공론장에 누가 참여하나요? 공론장을 만약에 호출을 한다면 공론장에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처럼 이름은 공론이라고 썼지만 단체장이 사람들 찍어가지고 공론화위원을 구성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공론이 형성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단체장이 원하는 내용을 만들어내겠죠. 제대로 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되죠. 여기서 대표라고 하는 것은 대의제에서 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안의 내용을 충분히 담재할 수 있는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뭘 논의할지를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그 시장이 정해주나요? 누가 정해줘요? 뭘 논의할지 의제를 누가 정해요? 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누가 정해요? 뭘 논의할지를 누가 정하냐고요. 그거는 조사하고 분석하고 파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해와 생각과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어떤 지점들이 충돌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다시 말을 하면 쟁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의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의제라고 하는 것은 쟁점들의 목록을 체계화시킨 것이 의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뭘 논의할지를 그냥 주먹구구로밖에는 못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주는 거야. 도지사가 주든 뭐 시장이 주든 아니면 무슨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이 툭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논의해봐라라고. 근데 그건 전혀 객관적이지 않죠. 이렇게 모든 것은 있잖아요. 풀려고 하는 그 사안의 성격과 내용으로부터 구성과 의제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거 어떻게 키우냐? 여기 이 자리에서 당장은 안 키워지죠.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쟁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내고 의제를 또 그 쟁점들을 갈무리해서 의제를 도출하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이 이후에 공론 포럼에서 만들게요. 그래서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좀 갖도록 우리가 좀 훈련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쨌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수기라고 하는 말 무슨 어떤 여성의 이름도 아니고 수기라고 하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요. 자, 이 수기 과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또 아이고, 이게. 보세요. 그거에 관련된 양질의 정보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정보가 중요하죠. 네. 네, 보세요. 어떤 사안에 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즉자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그래서 훨씬 더 폭넓은 이해와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준 높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폭넓은 이해와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사안이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공공의료 같은 것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생활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의료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삶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공의료가 뭐고 뭐 병원은 뭐 몇 등급 병원이 있고 뭐 의료보험 대체로 어떻게 돼 있는지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식과 학습이 필요한 그 부분이 중요한 사안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동네에 그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논의를 한다면 그거는 지식보다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죠. 생각이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안은 굉장히 지식이 필요한 사안이 있고 어떤 사안은 창발적인 생각이 중요한 사안이 있고요. 또 어떤 사안은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어요. 이렇게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졌을 때 그 수기의 방법과 과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조금 가시죠? 그런데 지금 뭐 공론화 한다고 하면서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1박 2일로 그냥 싸잡아서 해요. 이것도 코미디예요. 그 사안의 성격에 맞게끔 정보와 자료가 필요한 것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토론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돼요.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가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토론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토론이 심화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새로운 상상력, 대안 개발을 위해서는 그 열린 상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은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현실에 적합한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해 가셨죠? 대충 이해가 가시죠? 자, 이 정도 해놓고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이거였었나? 그래서 이제 현황 조사 및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공론장을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설계에 있어서는 이제 핵심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쟁점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설계에서 적어도 핵심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들은 요 5가지 정도는 반드시 설계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 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론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과제. 이 공론장을 통해서 어떤 과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제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지, 공론장의 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 구성 및 이 참여자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모집 방안에 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참여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할 것인지, 이해관계자와 일반 시민을 적절히 결합시킬 것인지, 또 요즘에 많이 하는 뭐가 있어요. 무작위 추출, 무작위 추출 돈 엄청 내면서 무작위 추출 통신사 통해 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자발적인 참여자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결합시킬 것인지 등등 수없이 많은 옵션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쟁점을 정리하고 의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논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토론을 어떻게 배치하고, 정보 공유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식도 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하는 식으로 무슨 선호 투표 방식으로 수기 열심히 해놓은 다음에 선호 투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기타 등등 다양한, 다수결로 하더라도 가중치를 높일 것인지,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죠. 이런 것을 설계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가 끝나면 사전 준비를 해야 되죠. 토의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참여자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토의를 이제 시작하려면 참여자들의 수준이라든지 참여자들의 동의라든지 사안에 대한 이해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보통 이제 사전 설문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 설계와 이 사전 준비 중에서 참여자의 성향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 방식을 확정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학습 자료라든지 논의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발제 및 질의응답, 분임 토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쟁점에 대한 전체 토론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의 수기 토론은 참여 예산제처럼 자원 배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공기관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쟁점이 없는 토론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공론장이 필요한 대부분의 문제들은 반드시 갈등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공론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 같은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관공서에서는 제가 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명확한 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관공서에서는요, 의사결정만 원해요. 실제로는 자기가 관공서의 리더든지 누가 자기가 의사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든 책임 회피든 뭐 갈등적인 상황이든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든 관공서가 공론화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의사결정의 명분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는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실제로 오늘 있었던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제주도에서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거는 조금 아시죠? 제주에 이제 제주공항이 있잖아요. 우리 신혼여행 같은 거 갈 때, 요새는 아니지. 옛날에. 근데 제2 이제 포화 상태가 돼가니까 이제 제2공항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있는 제1공항을 확대할 것이냐, 뭐 다른 곳으로 할 것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한참 논쟁을 하다가 결론은 이제 성산 일출봉 알죠? 이렇게 사진 나오잖아요. 거기 부근에다가 이제 제2공항을 이제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벌써 뭐 한 4, 5년 이상 동안 계속 갈등이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이 그 공론장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나타내는 문제인데 수기 토론을 하여간 뭐 2, 3년 동안 했대. 그리고 나서 수기 토론 결과가 뭐냐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대요. 그것도 웃긴 얘기지만 어쨌든 수기 토론을 몇 년 동안 한 다음에 그 수기 토론의 결과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거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 웃는 거 보니까 이게 아직도 공포가 들 때인 것이 확실해. 단순한 결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기 토론을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제안한 방법이 뭐냐면 제주도 전체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산포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성산포 주민들은 이해관계 농도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런가 하면 그 외 지역 사람들은 이해관계의 농도가 훨씬 더 약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했어요. 그 결과가 동일한 방식으로 날까요? 아니면 거꾸로 된 방식으로 날까요? 반드시 거꾸로 된 방식으로 나죠. 네. 왜냐하면 누가 이익을 보면 배가 아픈 게 사람 심리잖아요. 거꾸로 난 거야. 그건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관계가 이해관계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과 그 이해관계 바깥에서 내리는 결정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개가 완전히 반대 결론이 났어. 그러면 어떤 걸 채택해야 돼? 큰일 났어. 이게 딜레마 상황에 빠졌어요. 국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무식한 짓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응? 그래가지고 오후 내내 그냥 짜증내면서 막 그냥 욕 막 붙이고 왔어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논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이 공론장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어서 그래요. 의사결정만 그냥 갖다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망조가 드는 거야. 그냥 시민사회는 그것들 때문에 그냥 쫙 쪼개져요.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민들이 만드는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사회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공론장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정과 절차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 과정과 절차가 아주 그냥 독이 될 수도 있어. 사람들을 그냥 쪼개놓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수기 토론, 자. 자, 수기 토론에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수기 토론에서는 중요한 게요. 분임 토의하고 이거 분임 토의한 것을 빈도조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체크하는 거는 그 개별 선호형 투표 방식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거보다는 분임 토의를 통해서 해야 될 거는 의견 개진을 통해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쟁점에 관한 토의를 해야 됩니다. 분임 토의에서 실제로 해야 될 것은 대부분은. 그 다음에 이 분임 토의에서도 쟁점에 관한 논의가 해소되지 않는 공통적인 쟁점들은 전체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쟁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쟁점 토론을 통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구분해내야 돼요. 전체 토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임 토의를 통해서는 쟁점을 정리해야 되고 전체 토론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분인 토의와 쟁점 토론을 제대로 안 하면 사람들이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데도요. 굉장히 이렇게 피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 그 토론을 안 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자기 내부에 있는 의견이 제대로 표출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요. 그 토론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왜 뭐 수기 예산제라든지 이런 거는 왜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냐? 그건 자기 삶에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삶에 실제로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굉장히 진지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하고 또 상대의 반론과 경론을 거친 이후에 합의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논의의 깊이만큼, 논쟁의 깊이만큼 그 결과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문제인데 피상적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실히 논의해야 돼요.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넘어가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봉합되다가 다른 기회에 다시 도출할 뿐이에요. 이 과정을 굉장히 치열하게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주민사회에서는 그러면 박사님 사람들 맨날 싸우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제대로 되나요? 이게 걱정되죠? 걱정되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논의를 치열하게 하면서도 그 논의 과정이 파행적으로 가지 않도록 진행 역량도 동시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수준 낮은 논의와 수준 낮은 진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치열한 논의와 이 과정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역량이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대체로 무슨 말씀인지 느낌이 오시죠?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 하나 절박하지 않은 문제들이 없어요. 논의 선상에 올라오는 많은 문제들은. 그런데 그냥 대충 넘어가요. 서로 얼굴 붉히기 싫다고 하면서.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다시 계속 반복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논의를 진지하게 치열하게 할 각오를 하고 그 논의가 치열하되 관계 파괴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 과정을 제대로 미리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처럼 퍼실리테이터들 의견 수렴하는 정도 가지고는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대부분 해결 안 됩니다. 주어진 자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자원과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로 중요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대부분 해결 안 됩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린 다음에 잠깐 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요. 지금 선호 투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수기 민주주의라는 말 많이 쓰죠. 토의 민주주의 뭐 이런 토론 민주주의라는 말 쓰고. 근데 수기 민주주의, 토론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산업사회가 만든 소위 근대가 만든 자유주의에 기반한
개별적 선호에 의한 투표가 갖는 한계로부터 나온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개별적인 선호, 자기 선호를 그냥 표출하는 거지. 그게 투표잖아요. 투표 대표적인 것이. 근데 그렇게 개별적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는 실제로 공동체의 과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호의 갈림이 있잖아요.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고 다수자와 소수자가 항상 존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갈등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잘 안 풀린단 말이야. 이게 소수는 항상 문제 제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특히나 발언권이 세진 사회에서는 이 소수는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요. 대부분 갈등이 그렇게 다수가 일으키는 갈등이 별로 없어요. 소수가 일으켜요. 배제된 소수들이. 항상 이런 문제에 직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선호에 기반한 의사결정,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선호에 기반한 투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공통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논의를 모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수기민주주의의 굉장히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함의야, 함의. 담고 있는 뜻이라고. 수기민주주의가. 그래서 수기민주주의는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절차와 과정을 통한 일종의 의견 수렴을 상당히 전제하고 있어요. 의견 수렴. 그 의견 수렴이 이렇게 내용으로 형식화된 것을 이제 합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합의를 그러면 어떻게 해낼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공론화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 선호투표로 다 회귀시켜버리죠? 해봤잖아요. 다 회귀시켜버려요. 수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개별적인 선호투표 한다니까요. 그래서 빈도조사 한 다음에 결정해버려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차이와 공통점을 구분해내고 그 공통점을 잘 묶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합의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뭐 지금은 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A안이 몇 퍼센트, B안이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논의를 했더니 우리는 대체로 이런 점에서는 동의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응? 우리가 적어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내용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합의문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안자한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대체로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발견하거나 제안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학습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논쟁도 하면서 쭉 내용을 심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론장이든 수기민주주의든 전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요. 그것이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논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모여서 수준 낮은 결정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를 통해서 훨씬 더 만족도가 좋고 훨씬 더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하에서 공론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절차와 과정을 설계할 것인지를 대단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동의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학습 같은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어요. 이 공론장이든 수기민주주의든 이 공론장의 운명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공론장을 했더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공론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을 갖겠죠. 확산되겠죠. 이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수준. 공론장은 반드시 좋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수준 높은 결론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만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주민들이나 대중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결론을 맺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장 관련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정말로 시골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준 높은, 의사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내용을 형성하더라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분들도, 우리 신 교수님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 다 느낀 거예요. 그건 어떻게 공론장을 설계하고 이끌어 가느냐의 문제지, 사람들의 수준의 원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그 일부 강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